네, 안녕하십니까. 세바시 티처톡 구범준 PD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세바시 랜드에서 유일하게 역사 강의 과정을 올리신 우리 고려대학교 역사학과 역사교육과죠. 조영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우리 그 팬들에게 소개를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팬 있을까요? 세바시 팬. 세바시 팬. 교수님 네. 팬 말고. 네. 제 팬은 고려대에 있습니다. 세바시에도 많이 팬들이 좀 생기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고려대 역사교육과에서 중국사와 역사교육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 조영원이라고 하고요. 이제 최근에 대운하 시대 중국은 왜 해양 진출을 주저했을까? 라고 하는 제 원래 관심인 대운하 시대라고 하는 주제와 중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왜 바다로 진출하지 않았지? 과거에는 어땠지? 지금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주제를 좀 묶어서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냈습니다. 그렇군요. 세바시랜드에 이제 유일하게 역사에 관련된 역사 주제의 과정을 넣었는데 네. 사실은 뭐 이런 온라인 강의 이렇게 듣는 분들 막 자기 개발하고 뭔가 듣고 내가 일상에 이렇게 나의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배우는 거 그런 것도 바쁜데 이 역사를 왜 배워야 되는 걸까요? 누가 볼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저도 왜 여기다 올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역사를 가르치지만 굳이 역사를 어디까지 잘 알아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제가 얘기 드릴 수는 있지만 역사를 다 역사학자처럼 알 필요는 없으나 역사를 알 때 도움이 되는 역사의 쓸모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의 쓸모. 네. 이게 키워드네요. 역사의 쓸모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요. 하나 제가 그걸 위해서 좀 가져온 도구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세바시 랜드에 이 네. 지구본이 좀 어딘가 하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혹시 제가 일단 가지고 왔는데 네, 필요하시면 제가 기증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이렇게 네.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아서.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네. 이 역사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시간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다루는 학문이 역사다라고 하는데 저는 시간과 함께 중요한 게 공간이고 그 그렇죠. 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사의 쓸모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통찰력이 바로 시간에 대한 통찰력과 함께 공간에 대한 통찰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최근에 전쟁 기운이 돌고 있는 우크라이나. 네. 우크라이나가 어디 있는지 딱 지도에서 꼽을 수 있으시겠어요? 몰라요. 아마 대부분 지금 이 영상을 유럽과 보는 러시아의 뭐 어딘가에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우크라이나가 어디 있는지 아냐 그랬더니 자신 있게 모른다. 자신 있게. 그걸 왜 알아야 되냐. 근데 문제가 전쟁이 나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뭐 대강 어디 러시아 어디 그거밖에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저도 사실 집에서 늘 이렇게 이 지도 혹은 지구본을 세계의 지도를 보는데요. 그 위치가 지금 여기에 지금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여기 있군요. 우크라이나가 있는 거를 보면 유럽에 바로 유럽과 유럽과 러시아 사이 터키 위에 있죠. 터키 위에 있군요. 네. 그래서 왜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붙을 건지 유럽에 붙을 건지 이게 핵심적인 워드적인 그렇죠. 문제고. 그래서 나토에 뭐 가입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맞습니다. 갈등을 만약 하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쪽에 붙어 있었다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동아시아에 붙을 거냐, 러시아에 붙을 거냐 이제 이랬을 텐데 우크라이나 위치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이 러시아 쪽에 더 가까운가, 유럽 쪽에 가까운가 이것이 늘 고민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우리가 사드가 배치됐을 때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는 아마 지금 자기 개발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드로 인한 한국의 피해 혹은 앞으로 한중 관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거는 앞으로 특히 주식을 투자하거나 혹은 그렇죠. 뭔가 외국에 나가서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특히 중국인과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도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왜 사드가 서울 이쪽 한반도에 배치가 됐는가라고 하는 것도 지금 중국의 수도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거랑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수도가 뭐 북경. 맞습니다. 북경, 베이징이죠. 북경의 위치가 중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베이징이 여기 있는데 이게 중국이라고 하는 큰 우리나라보다 남한의 100배에 달하는 중국 영토 가운데
동북쪽 귀퉁이에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만약 베이징이 아니라 상하이나 지금 우리가 아는 홍콩이었다면 어허. 사드가 여기에 배치되지 않죠. 우리나라에 예. 그러면 왜 중국의 수도가 베이징이 됐는가를 역사적으로 알 필요가 있고 그런 걸 이해하면 앞으로 새로운 사드는 어디에 배치될 것인지 새로운 중국의 중심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개발하고 특별히 중국과 관련된 거래 혹은 전 세계에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라면 중국 관련된 역사를 알면 대단히 쓸모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군요. 이걸 듣고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건데 흘러간 시간이지만 현재의 시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라는 저는 사실 삶의 교양이라고 여기긴 하는데 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근데 삶의 교양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해요. 사실 교양이 뭐 역사만 있습니까? 문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아니 교양 중에 이제 네. 문사철이라고 하잖아요, 인문학을. 네네. 그래서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죠, 역사가. 네. 저보다 훨씬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게 다른 것보다도 그냥 교양이긴 한데 지금 우리가 왜 이 모양으로 살고 있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모양 자기 비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왜 이 모습이 됐냐? 지금 우리가 왜 이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앉아서 이런 기구 오케이. 속에서 이런 온라인을 통한 이런 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지금의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 그러려면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그렇죠.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히스토리를 봐야 되고 어제를 이해하지 않으면 오늘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 과정이 역사고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역사는 옛날에 E.H. 카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역사란 무엇인가? 예, 거기서 라는 책을 썼죠. 네. 예, 주제는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맞아요. 거기다 이제 하나 더 숟가락을 얹으면 역사는 현재에 대한 치열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과거를 탐구함으로써 미래를 엿보는 것. 미래까지 여기 이제 들어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하는 기본적인 본질은 과거를 탐구하는 거지만 거기에 기초는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고요. 이 결과는 미래를 엿볼 수 있다.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역사를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면 반드시 해야겠네요.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미래를 도모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기 개발은 다 미래라는 데 가치를 둔 건데 맞습니다. 역사도 결국은 역사 공부도 네.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네. 세바시랜드에 우리 유일하게 그 교수라는 분이 이제 자발적으로 올리신 강의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우리 조영원 교수님이 제안을 해서 저희가 좀 제작을 도와드리면서 올린 거고 총 이제 14강 예, 12개. 12개로 되어 12가. 있는데 네. 굉장히 대학 다닐 때 대학교의 수업보다도 훨씬 더 재미있고 그리고 뭐 품위가 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굉장히 교양적 가치, 그 공부하는 느낌이 확 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이 과정의 이름이 대운하 시대라는 큰 키워드가 있는데 이제 또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대운하 시대. 중국 역사의 대운하 조금 낯설어요. 그리고 대운하라는 거는 이제 좀 그 이전 정권의 뭐 이렇게 그 그렇죠. 치부 뭐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운하라는 말 별로 이렇게 해서 와닿지 않는데 대운하 시대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나요? 네, 맞아요. 아마 한국 사회에는 이게 대운하라고 하는 키워드가 부정적인 용어랑 많이 돈 많이 까먹었죠. 돼 있어요. 이렇게 앞에 세금을. 한반도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의 대운하. 이제 그랬으면 우리의 인식 폭이 교양으로도 넓어지고 굉장히 좋았는데 어쨌든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대운하 시대라고 하는 말을 좀 과감하게 넣은 거는 이제 그랬던 과거의 우리의 그 잘못된 대운하에 대한 개념도 좀 교정하고 사실은 또 하나 중요한 게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이제 유럽의 맞습니다. 네, 그 대항해 시대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분들한테는 게임으로 아마 더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대항해 시대라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었나? 맞아요. 네, 그래서 대항해 시대라고 하면 사실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건 게임을 하는 사람이건 혹은 뭐 유럽에 관련된 뭐를 아는 사람들은 다 관심이 있는 주제거든요. 그런데 15에서 18세기를 혹은 15에서 16세기가 대항해 시대고 그것 때문에 현재 유럽에 흥기가 있었고 서구 유럽이 해양 제국이 되었고 세계의 패권을 잡았다라고 하는 이 내러티브가 19세기에 완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의 뇌리 속에도 이 레파토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한테도 굉장히 박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대항해 시대라는 책이 그 서울대 주모 교수님이 쓰셔서 빅히트를 쳤던 책이 있어요. 사실은 선생님도 우리 주경철 교수님이 쓰셨는데 주경철 교수님. 그 대항해 시대가 그렇게 히트 칠 줄은 그분도 몰랐고 책을 낸 서울대 출판부도 몰랐는데 대박이 났어요. 저도 참 궁금해요. 왜 그랬나요? 왜 그랬을까? 그건 이제 주경철 교수님 모셔서 이제 그 이유가 네. 밝혀지진 않았군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의 이 아시아인들에게도 서구의 이 내러티브가 완전히 주인공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15, 16 르네상스 이후에 유럽이 소위 아시아 혹은 동아시아의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국가였던 중국을 침략했죠. 조금씩 역전하기 시작해서 19세기에 완전하게 이겨버렸기 때문에 이긴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랬을 때 관료제도 아니고 정치체제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는데 이제 한 가지 중국이 못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해양 진출을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모험심이 약했다. 그거 하나만큼은 그래서 확실하게. 이 과정의 이름이 중국은 왜 해양 진출을 주저했는가? 맞습니다. 대운하 시대 네, 이렇게 네. 돼 있군요. 아, 정확하시네요. 네. 그래서 왜 이 질문에 대한 답이군요, 이게. 네. 어. 그래서 그 답을 바로 쉽게 알고 싶어 할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미래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되게 쉽고 재미있게 한 1분 내로 해결을 해주거든요. 자극적으로. 맞아요. 저한테도 원하시면 제가 해드릴 수는 있는데 이게 사학자, 역사학자로서는 도저히 양심상 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하려면 12개 정도의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지금 제가 적어도 하는 뭐 5분, 10분 정도는 해도 요 맥락은 왜냐하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적어도 요 대운하 시대는 300년, 400년의 역사이기 때문에 400년의 역사를 압축해서 어떻게 1분 안에 얘기합니까? 그래서 우리 세바시 강연에 역사학자 강연이 없는 이유입니다. 맞아요. 제가 역사학자들 많이 섭외했었는데 어디서 이 그 15분 안에 이거를 이야기하라고 그러느냐. 네. 그래서 굉장히 혼났던 기억들이 많은데 네. 거기에서 용감하게 우리 조용원 교수님이 이제 등장하신 건데 사실은 그건 역사가 아니 가족 역사를 얘기하셨죠. 네. 제가 세바시아 나올 때는 이제 초반에 세바시가 처음 시작하는 초반이죠. 거의 첫 해였고 그때 이제 저희 가족이 만들던 가족신문이 제가 84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만들어왔던 이제 가족신문 비둘기집이 있어서 그거를 소개하러 가족신문이 나에게 가져온 조용한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구피디님과 함께 막 신문을 거기다가 이렇게 진열하면서 정성 들여 만들었죠. 맞아요. 저는 이 강연을 세바시가 지금 한 1,400개 넘는 강연이 있는데 그 중에 탑 5로 꼽습니다. 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뭐 이건 사대주의는 아닌데 네. 미국의 테드 있지 않습니까? 미국 세바시 거기다 편지를 썼어요, 제가. 오, 그래요? 우리 세바시 강연 중에 괜찮은 한 3명의 강연자인가? 그 크리스 앤더스라는 그 테드 네. 그 저기 큐레이터라고 부르는 하여튼 대표한테 아시아에 이런 사람이 있고 이 스토리는 세바시라는 것으로서 이제 좀 알려졌는데 내가 보기에는 테드 컨퍼런스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고 아시아인들이 그 무대에 많이 쓰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답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가족 혁명. 그래요? 그렇죠. 오, 왜 안 됐을까요? 답이 없었어요. 아직 답이 없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저는 보냈는데 제가 그분하고 개인적인 어떤 그게 없으니까 아마 테드의 그 있잖아요. 그 네. 뭐라 그러죠, 그거? 창구. 네. 제가 이제 보냈는데.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사실은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 정도로 우리 구 대표님께서 제가 내가 했던- 보낸다고 얘기했었는데. 저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결과라. 이제 저도 이제 이 일이 한번 이루어지기를 저는 꿈을 꾸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신문을 만드시잖아요. 나오죠. 이게 이제 아이들이 만드나요? 이어서. 아이들이 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배가 끊기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죽을 때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죽으면 배가 아니요, 끊기는 손자를 빨리 낳아가지고 손자한테 이제 이번 전수해야죠. 이후 세대는 글렀다. 그림은 글렀어요. 안 돼요, 안 그렇군요. 됩니다. 네, 두 사람 다 안 됩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얘네들이 좋은 자녀를 낳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세뇌를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안 했군요. 네, 좀 믿었죠. 왜냐면 저처럼 잘할 줄 알았는데 세대 전승이 잘 안 되도 그 역사가 중요했는데 제가 역사 공부만 하지 진짜 아이들한테 역사가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잘 못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네, 네. 남의 집 아들 딸들만 가르치고. 네. 네, 참. 근데 어쨌든 역사를 좋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자기를 알려면 과거를 알아야 되니까 언젠간 하겠죠. 네, 잠깐 뭐 옆으로 샜지만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 조영원 교수의 그 가족신문의 조영원 혁명 요거는 꼭 한번 보시면 세바시 강연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대운하 시대 이거에 대한 답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 중국이 왜 해양 진출을 주저했는가? 대운하 시대. 그 뒤에 이야기가 뭡니까?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얘기요. 그러니까 왜 대운하 시대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왜 대운하 시대냐?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서양의 대항해 시대라는 담론으로 내러티브로 15에서 18세기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때 동아시아는, 그때 한반도는, 그때 중국은, 이제 그랬을 때 우리의 역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대항할 수 있는 내러티브가 없었던 거죠. 저는 그거를 똑같은 라임을 활용해서 대항해 시대에 대항하는 대운하 시대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대항해 시대라는 게 결국 자신의 한계를 초월해서 더 많은 재화,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인적 교류를 추진하려고 하는 모험심으로 이제 요약이 가능하다면 과연 그 당시에 중국은 그런 욕구, 교역에 대한 욕구, 혹은 교류에 대한 욕구, 연결에 대한 욕구가 바로 대운하라고 하는 인공 루트를 통해서 해소가 되었다. 즉 연결, 초연결이라는 개념으로 저는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 대운하 이꼬르 곧 초연결의 아이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초연결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 유럽이 조그만한 대륙이 전 세계로 초연결이 돼서 식민 제국도 만들고 자원도 가져와서 그렇게 큰 나라를 이루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듯이 중국 안에 살았던 사람들도 초연결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었는데 바다로 나아가서 해결하느냐 아니면 국내적으로 그 긴 거리를 장거리 유통망을 통해서 해결하느냐 바다 대신 내륙의 운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대운하 시대라는 거는 뭐 중국의 어떤 시대를 좀 걸쳐서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네, 중국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개념으로는 아마 명나라, 청나라 들어보셨죠? 명청. 네, 명청. 그래서 뭐 그때 얘기군요. 맞습니다. 좀 속된 말로 뭐 멍청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왜 그렇게 얘기?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자꾸 얘기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좀뭐 자학적인 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역사를 좀 이렇게 깔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느 시대냐면 조선 시대입니다. 조선 시대. 그러니까 이제 조선 500년을 얘기하는데 그 500년 동안이 사실 우리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듯이 현재 중국을 이해하려면 명나라, 청나라 시대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이런 소수민족들이 만드는 다민족 공동체를 만든 것도 역시 명청시대의 소산이었고 바로 그 시대가 이제 대운하 시대에 해당하는 1415년에서 1784년, 길 때는 370년 요 시기를 저는 대운하 시대다라는 워딩을 써서 그렇죠. 만들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유럽은 대항해 시대로 뭐 표현할 수 있다면 동아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아시아는 대운하 시대군요. 운하가 실제로 있었던 거네요. 그럼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네, 원래 뭐 운하 그러면 아마
중국의 대운하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뭐 우리 청취자들도 아마 한 명 있을 거예요. 누구냐면 수양제입니다. 수양제. 수양제. 수양제가 우리의 침입해서 들어왔던 운하를 만들어서 망했다라고 하는 이제 설이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내러티브로 살아 있거든요. 이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7세기에 대운하가 만들어져서 쭉 지금까지 지속이 되어 오는데 그 중에 제가 주목하는 시기는 15에서 18세기. 15에서 18세기. 왜냐하면 그 시기가 가장 대운하를 통해서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유지가 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그 시기를 주목한 겁니다. 근데 되게 어렵진 않나요? 뭐가요?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한다는 게? 지금 제 얘기가 어려우신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강의로 들어가면 어려워질까 봐서. 네. 물론 이제 강의로 우리 막 외우고 막 시험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게 보시다시피 제가 별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처럼 안 느껴지시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저도 스스로가 좀 너무 가벼워 보일까봐 걱정인데요. 역사가 생각보다는 이제 이렇게 어렵지 않고 친근하다. 근데 거기 안에도 사실 제가 연도는 뭐 예를 들어 1415년, 1784년 우리가 그 연도를 자꾸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요. 부담되죠. 그죠. 컨셉이 중요해요. 컨셉.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거군요. 대운하 이러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뭔가요? 초연결. 초연결. 네. 지금 시대도 키워드가 초연결이죠. 그러네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그렇죠. 그리고 뭐 중국도 사실은 뭐 이런 연결, 뭐 1대1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어떤 과거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이어지는 개념인가요? 중국으로 맞습니다. 봤을 때. 네.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아주 잘한 거군요. 되게 잘하시요. 역사적인 그 감각이 살아계신 거예요. 이게 이제 세바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좋네요. 이게 역사적인 감각이 평상시에 이게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과거에 왜 뭐가 있어서 지금 문제가 생겼지? 이 질문이 바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강의, 이런 역사 강의를 들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내가 하나 지금 방금 떠올랐네. 있어 보여. 있어 보여요. 내가 있어 보여. 그걸 아니까. 네.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다르죠. 뭐 차이는 없겠지만 맞습니다. 있어 보이긴 하잖아요. 맞아요. 뭔가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 질문을 하니까 제가 할 얘기가 1시간짜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 1분 내에 말씀을 드리면 예. 자, 1대1로라고 하는 걸 모든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2013년에 시진핑의 등장과 함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현상만 이해하는 사람이고 모르는 거군요. 그렇죠. 요게 언제 사실은 조금 더 구체화되냐면 베이징 올림픽 때입니다. 지금 베이징이 아니라 2008년 8월 8일 오후 8시에 개최가 되었던 하계 올림픽 말이에요. 하계 올림픽 때 그게 팔로 갔군요. 맞습니다. 중국인들이 팔을 좋아하니까. 네, 왜 팔을 좋아하시는 아시죠? 뭐 부자. 네, 맞아요. 팔이 부를 상징하니까. 네, 중국의 빠라고 하는 발음이 파차이라고 하는 돈 벌다랑 발음이 비슷해서 팔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2008년 8월 8일 날 있었던 그 올림픽의 개막식에 등장했던 두 인물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하나가 누구였냐면 육상 실크로드를 열었던 장건이라고 하는 서역을 개척했던 사람이 나왔고요. 네. 세계사 책에 나오죠. 장건. 맞아요. 기억나시죠? 그럼요. 예. 이 역사적인 안목이 있으시다니까요. 제 학력고사 네. 때 옆에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바다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정화예요. 정화. 정화. 이 생각이 나네요. 기억나시죠? 정화. 네. 장건과 정화. 맞아요. 요 두 가지를 기억을 사람들이 잘 못하는데 그렇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사실 배후에서 지도했던 사람이 시진핑이었고 그때 두 인물이 나왔던 건 육상으로 실크로드를 개척했던 장건과 바다로 해서 개척했던 정화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때 이미 중국의 지도부들은 해양 실크로드와 육상 실크로드를 연결하는 1대1로를 기획하고 있었는데 요거까지 알면 3분의 2까지 한 겁니다. 아까 현상 3분의 1 알았고 2008년까지 알면 3분의 1을 안 거고요. 더 중요한 건 3분의 1은 그 2008년 올림픽의 역사적 모티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이것까지 맞히면 진짜 우리 구 대표님은 역사가나 다름이 없습니다. 모티브가 된 어떤 사건을 말하는 역사죠. 건가요? 시대. 어떤 시대? 그럼요. 과거의 어느 시대에 1대1로가 이미 있었어요. 그거를 데자뷰처럼 2013년에 시진핑 정부가 구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역사에 있었던 거죠. 명청 중에 하나인데. 참고로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 전입니다. 네. 맞추고 싶다. 네. 네. 이거는 뭔가요? 네, 명청 바로 앞에 있었던 몽골 제국 시기입니다. 몽골 제국. 네. 왜 그런가요? 그게? 몽골 제국이 다스릴 때 우리가 뭐 칭기스칸은 아마 당연히 아실 거예요. 쿠빌라이 칸도 아시단 그렇죠. 말이죠. 이 쿠빌라이 칸이 몽골 제국에서 원나라라고 하는 걸 세우거든요. 그렇죠. 그때 수도를 어디다 두었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때 수도가 바로 제가 늘 강조하는 아까 지도에서 보여줬던 베이징이에요. 북경이 된 거죠. 처음 전 처음으로. 중국의 수도가 된 게 베이징이고 그 당시 몽골 제국의 영토는 유라시아 전체 즉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까지 완전히 이렇게 하는 세계 제국이. 세계 제국이었죠. 그때 당연히 그 소위 몽골이라고 하는 큰 우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우산 아래서 대여행의 시대다라고 할 정도로 동서의 교류가 아주 자유로웠어요. 마르코 폴로 들어보셨죠? 네네. 이게 역사적인 감각이 있으다니까요. 자, 마르는 다 알 것 같은데. 아니, 그거 다 몰라요. 그래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게 잘 모른다니까. 마르코 폴로라는 리드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마르코 폴로가 쓴 책이 있어요. 네. 동방경문로. 동방경문로. 네, 고전 중에 고전이죠. 그렇죠. 아무도 안 읽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 이 마르코 폴로의 동방경문로 그게 바로 유럽에서 육상 실크로드를 타고 베이징에 왔다가 어허. 갈 때 뭐 타고 가는지 아세요? 바다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육상 실크로드인 일대와 일대와 해상 실크로드인 일로가 정확하게 구현된 시점이 바로 몽골 제국 시기. 거기 마르코 폴로가 실제 그 길을 왔다 갔고 마르코 폴로가 오고 간 길이 1대1로가 된 거예요? 정확하게 그 길이랑 맞아 떨어지고 그때의 유럽에 있었던 교황과 이 왕들은 이쪽에 있는 칸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또 실제로 이쪽에서는 보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미 동서양은 1대1로를 통해서 하나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그걸 이해하고 있으면 1대1로의 3분의 1 완벽한 1대1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경을 수도로 정한 그 시대에 1대1로가 뭐 사실은 있었고 그게 북경 올림픽 그 개막식 행사의 모티브가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경 정부가 이거를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얘기를 못할까요? 몽골은 뭐 자기 한족이 아니어서 그런 건가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나의 역사적 지식은 진짜 예, 감각이 보통이 아니네요. 일단 때려도 맞잖아요. 이게 이제 그 몽골이라고 하는 걸 내세우면 한족이 내었으면 너무 좋았을 그렇지. 텐데 50억의 소수 민족이고 아직 외몽골은 독립해 있거든요. 그런 분쟁이 있는 지역에 있는 나라가 자기네 1대1로의 원형을 만들어줬다? 그런 걸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요. 그런 거 그러니까 되게 중시하는지 맞아요. 모르겠네.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중국 정부가 저를 좀 경계할 수도 수도 있습니다. 있겠네요. 근데 역사라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저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번외 질문인데 왜 몽골 제국은 북경으로 수도를 삼았어요? 그 질문도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책을 한 권을 좀 쓰려고 하고 이게 있고. 되게 또 논문 주제군요. 논문 주제가 아니라니까요. 책 주제? 인류사를 다시 새롭게 쓰는. 제가 이번에 진짜 학회에 발표하려고 하는 주제가 해양 문명과 대륙 문명의 접점 베이징. 그와 접선 대운하. 라고 하는 거대한 주제의 발표를 하고 이거를 이제 앞으로 10년의 책으로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베이징이 수도가 언제 됐을까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지금 그 질문이 이 중요해요. 질문을 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네. 그동안. 있었죠. 있기는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 나오리라고 저는 예상을 전혀 못했고 제가 또 1시간을 얘기를 해야 이건 돼요. 또 1시간. 근데 요거는 제 12번 강의 가운데 네. 3강, 4강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답을 얻을 수 있군요. 네. 중국은 왜 해양 진출을 주저했는가? 대운하 시대. 요거 정말 흥미로운 강의입니다. 세바시랜드에 있고 우리 조영원 교수님,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님입니다. 12강에 걸쳐서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과정을 열었으니까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이 재밌네요. 사실은 이게 본격적인 내용은 강의에 있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뭐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다 얘기는 못하지만 되게 흥미를 계속 돋우는 질문들과 답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강의를 찍어서 올리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스타일로 강의를 좀 찍었더라면 아마 더 재미있게 되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이 남아서 다음번에 조금 다른 컨셉으로 하나 좋죠. 더 찍어볼까? 뭐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고
그래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뭐 그렇죠. 이렇게 하면 세바시랜드는 이제 하나의 강의로 이렇게 그냥 완결지어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거 이런 게 특징이니까 네. 그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조영 교수님의 또 커뮤니티도 있잖아요. 네. 대우나 원정대. 아, 네, 네. 대우나 원정대 맞잖아요. 아, 네. 아, 그걸 기억하시는군요. 오, 알죠. 정말. 저 세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이분이. 그래서 그거는 뭐 대우나 원정대는 뭡니까? 아, 네. 저도 좀 부캐가 필요할 것 같아서 유모 씨가 뭐 자꾸 무슨 원정대 만들어서 하길래 저도 뭐 하나 만들었어요. 대우나 원정대라고. 근데 아쉽게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우나로 직접 원정을 갈 가지 수는 못했군요. 없고요. 지금 대우나 제가 책을 낸 다음에도 그렇고 이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중국의 대우나가 진짜 그렇게 중요해? 이 과거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2014년에 대우나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아, 그리고 거기에 그 시진핑 주석이 2017년에 대우나에 가서 보고 한마디를 했네요. 그래서 뭔가를 한마디 한마디를 했어요. 요게 제가 강의에 제가 녹아내지는 못했는데 이걸 최근에 제가 발견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중국이 2019년에 중국의 모든 국무부에서 지령을 내렸어요. 대우나 시진핑 주석이 가서 보고 뭐라고 했냐면 대우나가 우리 조상들이 만든 아주 좋은 유산이니 대우나를 잘 보존하고 대우나를 잘 이용하고 대우나를 잘 보존 이용 전승하자. 전승. 요 세 가지 단어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국무부에서 대우나의 전승, 이용, 계승에 대해서 하라고 하는 지령이 내려졌고 지금 전 중국이 지금 운하열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우나에 대해서 연구와 개발이 그걸 운하열이라고 부르는군요. 맞아, 운하열. 운하가 열났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막 끓어오르고 핫하다는 거죠. 핫하는 거죠. 핫 아이템이 운하군요. 맞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최고의 아이템 중에 하나가 대우나고 그러면서 중국의 대우나가 정말 중국의 동부 라인에 있는 주요한 도시들 베이징부터 시작해서 티엔진 다음에 뭐 수조, 항저우, 샹하이까지 요 한 라인을 연결하는 초연결 루트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도시들이 다 운하 도시로 재생 사업을 하고 있고 운하를 다시금 개발하는 대로 완전히 핫해지고 그러네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앞으로 중국이라고 하는 아이콘의 상징을 만리장성하시죠. 그렇죠. 그동안 중국하면 만리장성. 만리장성이었어요. 우주에서도 보인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아, 뻥이었어요? 뻥이었어요. 제가 몇 번 확인했습니다. 절대 안 보입니다. 근데 모택동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나이가 장성에 오르지 않으면 사나이가 아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중국에 있는 모든 사내들이 사내가 되려고 장성에 다 오릅니다. 시진핑이 대운하를 보고 이게 되게 중요하고 잘 전승 계승해서 이용해라라고 했더니 전 중국이 지금 막 난리예요. 난리군요. 그래서 중국이 아이콘을 장성해서 운하라고 하는 걸로 바꾸려고 한다는 것까지 제가 지금 입수를 했고 그 이유는 너무너무 좋은 게요. 장성은 보세요. 만리장성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나와 너를 가르죠. 가른다. 그 개념은 나와 너, 자와 타자를 구분 짓는 게 장성의 컨셉이에요. 그렇죠. 근데 대운하는 어떻습니까? 연결이군요. 연결이에요. 융합하고 연결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키워드가 컨셉이 대운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중국이 대운하를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미래 가치로도 놓칠 수가 없는 키워드가 되는 거죠. 중국은 이게 뭔가 뭐 하여튼 아이템들이 많으니까 이게 시대에 따라서 역사적 유물을 딱 정의하고 그걸 어떤 트렌드로 만들 수가 있군요. 맞습니다. 만리장성에서 운하로 가야 된다. 왜? 지금은 초연결의 시대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새롭게 만들면 의미가 없어요. 중국은 모든 걸 다 역사에서 가져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과 대결할 때에도 항상 깔보일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기껏해야 200년, 한 300년 정도 가지고 오잖아요. 미국 역사가 없다. 뭐 네, 역사가 없는 이런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대운하는 1300년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길고 가장 오래됐는데 21세기에도 가장 의미가 있다면 이것만큼 좋은 아이템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하여튼 뭐 중국 안에서는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막 하는데 또
중국 밖으로는 폐쇄적이라. 맞아요. 그렇죠. 유튜브도 못 봐서 세바시가 진출을 못해요. 아, 그렇군요. 거기 이제 웨이보랑 연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웨이보에다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중국이 말씀하신 대로 1대1로의 한계가 바로 그겁니다. 자기네만의 이 연결고리를 만드는데 대외적으로 연맹국, 연합국을 대운하의 정신을 살려서 만들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군요. 한반도와 중국이 만약 운하로 연결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경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가 한중수교 30주년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뭐 지금 그 반중 감정이 가장 고조되어 있는 그죠? 맞습니다. 이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네. 이런 것 때문에 네. 김치, 한복, 뭐 등등. 다 자기네 거다 막 맞습니다. 이러고 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 네. 제대로 이 현재를 좀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정말 100%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 현재 중국이 저도 어쩔 때 막 열이 받습니다. 근데 역사로 이해하면요 다 이해가 돼요. 제 강의를 한 번만 들어보시면 정말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정말 이해되지 않을 것 같은 중국의 그 억지스러움과 그 자고함, 그 교만함의 그 역사적 원류를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 너희들이 그러는 이유를 내가 알겠구나. 그럼요. 일단 알겠다. 알면 그죠, 그 다음에는 이해하게 되죠. 일단은 저래서 저렇구나 하는 걸 알면 그럼 나는 그걸 따르겠다 안 따르겠다 협상하겠다 이건 되거든요. 그렇죠. 대응을 할 수가 맞아요. 있는 근데 거죠. 말이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그냥 말이 안 되는 감정만 거예요. 있는 거고. 맞습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우리 조영원 교수의 중국은 왜 해양 진출을 주저했는가 대운하 시대 이 강의를 좀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역사 공부를 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조영원 교수님은 이 강의도 굉장히 잘하셨지만 그 무크 K-무크 그 한국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K-무크 거기서도 또 엄청난 수업 그 콘텐츠를 만들어서 상을 탄 걸로 아는데 좀 자랑을 좀 한번 해주세요. 네네. 아유 부끄럽네요. 또 갑자기. 네. 그게 뭐 짜고 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 생각이 갑자기 나서. 예. 그 제가 4년 전에 제 평생의 연구 주제인 대운하를 좀 더 보급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무크 사업이 될 때 대운하를 통해 본 중국의 정치 경제사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14개 강좌를 만들면서 한국에서만 스튜디오에서 찍지 않고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첨단의 방식을 활용해서 제가 PD와 함께 중국에 직접 일주일 동안 가서 문화를 다니면서 찍었고 중국에서 학자 혹은 다큐멘터리 PD 혹은 지나가는 사람들 인터뷰를 땄고요. 그때 드론을 사용하려고 저희 그 담당하는 촬영 기사가 드론을 처음 샀어요. 저랑 가려고. 그래서 저 드론을 연습해서 베이징에 가서 날렸죠. 안 올라가더라고요. 공안이 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올라가더라고요. 베이징 전체가 드론 내 스크램블을 걸었구나. 예, 걸려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처음 알았고 하여튼 그랬는데 몰랐네. 그렇게 해서 찍었더니 이제 그게 이제 재작년에 이제 교육부 장관 표창장을 이제 받았습니다. 우리 조영 교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강의 온라인 컨텐츠로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는 세바시랜드를 하면서 좀 아쉬운 게 아쉬웠다기보다도 좀 뭐랄까 제가 하고 싶은 게 교수님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뭐 사실은 교수님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게 학교 수업을 직접 대면으로 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온라인이나 이런 줌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제 경험 때문에 뭐 좀 그런 생각이 조금 더 열리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그 학교에 있는 분들이 우리 일반 사람들 뭐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그런 강의를 좀 이렇게 제작을 해서 세바시랜드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조금 이렇게 이 세바시랜드에 발을 이렇게 한 번 쭉 내미는 단계에 있어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 고민을 좀 했고요. 저로서는 이제 여기에 한 발을 내딛어서 일단 좀 뭐 대박은 기대하지는 않고 한 중박이나 소박은 되면 제 후배들 교수들한테
좀 기회를 좀 마련을 해주고 싶었어요. 좋은 모델로 작은 성공의 사례가 하나가 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에 찍었고, 그게 좋은 모델이 돼서 하나의 그냥 모델이 돼서 많은 학계에 있는 연구를 정말 깊이 했던 맞아요, 정말 좋은 맞아요. 학자들이 많거든요. 꼭 대학에 있는 교수도 있지만 또 대학에 아직 교수가 되지 않아도 그렇죠. 교수보다 더 훌륭한 연구자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곳과 잘 연결이 돼서 좋은 인문교양, 문사철, 맞아요. 정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왜 이런 모습으로 있는지, 그래서 이런 역사, 문화, 철학 이런 것들을 익힘으로써 미래가 엿보인다라고 하는 걸 진짜 체험해서 이 세바시 대학을 나온 분들이, 이 강의를 들은 분들이 미래를 설계하는데 이게 어떤 통찰력을 정말 줬더라. 이런 사례들이 하나 둘씩 쌓이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진짜 저희가 원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조영은 교수님의 이 수업 이게 사실은 모델이들 샘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수강을 많이 하십시오. 수강을 많이 하시고 완강까지 하시면 또 우리 새로운 수업들이 우리 교수님이 커뮤니티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 대우나 원정대처럼.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수강생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특강을 할 수 있는 자리도 우리가 같이 도와서 만들면 되고 네. 다음 수업 과정도 이제 그 수강한 사람들이 질문하는 그런 포맷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좋네요.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지속되고 이렇게 더 나아지려면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이렇게 또 엑셀만 배우지 말고 맞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 예. 지금 저도 아이디어가 생각났는데 뭐 혹시 이제 이걸 정말 제 수업을 다 듣고 대운하 원정대에 참여해서 운하를 직접 가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정말 간절하면 꿈은 이루어지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물론 여행비는 자기가 마련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걸 모아서 한번 중국에 이제 문허가 열릴 때 한번 운하 답사단을 한번 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여행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 여행은 어딘가 가가지고 셀카 찍고 맛있는 거 먹고 돌아오거든요.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제가 해본 경험인데 제가 중국을 교수님들 모시고 세 분의 교수님, 다른 교수님을 모시고 3번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냥 답사? 그러니까 도슨트 같은 거지. 설명을 누가 하셨어요? 교수들이. 교수들이 설명하고. 네. 한 번은 이제 그 최진석 교수님, 서강대 철학과 명예 교수님이 있고 그분하고 가서 중국 철학을 하신 분이니까. 재밌었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한 분은 이제 사마천 전문가인데 교수님은 아니고 김영수. 김영수 교수님. 네. 뭐 한 분은 이제 서울대 동양사학과에 계신 분 있어요. 네. 구모 교수랑 교수님. 같이. 네.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갈만한 돌 하나도 거기에 역사가 담겨 있고 거기에 담긴 의미가 있고 그래서 미래를 아까 뭐 엿본다고 계속 표현하셨는데 네. 그런 것들을 여행하면서 할 수 있다. 네. 제가 한 진짜. 가지 말씀드리면 대운하가 지금도 있잖아요. 사실 제가 대운하에 처음 관심을 가진 게 3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인터넷에서 찾으면 대운하는 그냥 무협소설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10살 때부터 아니죠. 제가 지금 50이에요. 네. 왜 그래? 감사합니다. 네, 네. 저의 어떤 그 조크- 우호적인 유머를 네. 이해를 못 하셔서 제가 잠깐 긴장했어. 제가 계산 잘못했나? 네. 어쨌든 30년 전에, 20년 전에 됐을 때는 A4 한 장 정도의 레퍼런스가 나왔고, 진짜 대운하를 20년 넘게 중국 대운하를 했던 사람은 정말 전 세계에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저밖에 없더라고요. 중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대운하 주제를 가져온 사람이 없어요. 이제 막 핫한 아이템이 돼서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거지. 시진핑이 하라고 하니까 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대운하도 전체 답사를 갔던 것만 해도 학생들 데리고 3번을 갔고 저 혼자도 2번을 가서 거의 5번 정도를 베이징부터 항저우까지 1,800km를 쭉 갔던 걸 제가 최소 5번의 경험이 있어요. 거기 맛집은 다 하시겠네요. 안 망했으면요. 이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로 우리가 그거를 우리의 육안으로 네. 또 우리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여행은 뭐 평생 잊혀지지 않죠. 그리고 대우나 전문가가 돼서 우리는 돌아오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거 하면 좋겠네요. 코로나 이거 빨리 정리되면. 네.
제가 볼 땐 뭐 한 1년 정도 뒤는 다 가능해질 거라고. 네. 그래서 세바시랜드에서 우리 조용원 역사 스쿨 같은 거 생겨가지고 대운하 스쿨 생겨가지고 이번 그 대운하 시대 과정뿐만 아니라 시리즈 과정이 있고 거기에 수강생들 그 대운하 스쿨의 그 학생들 딱 여행 자비고요. 네. 여행 경비를 대고 여기 가고 싶은 분들 모아서 이제 어떤 그 뭐라고 부르죠? 답사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죠? 그렇죠. 역사학과에서는 선생님과 같이 가는 여행을 네. 답사라고 근데 부르잖아요. 그냥 대우나 원정대 딱 대우나 좋아요. 그래서 대우나 원정 여행. 네. 아 이거 좋네요. 정말 그걸 꼭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정말 한 번은 확실하게 해드릴 거를 약속을 드립니다. 한 번? 네. 사람을 1기, 모으시면 2기, 3기, 4기 아, 이렇게 네, 가야 네. 되니까. 아, 그러면 뭐, 네. 2기까지 생기면 뭐 2기도 하죠. 네. 아니, 그 3기 생기면 이제 가는 거예요. 네, 다음 후계자를 빨리 양성하겠습니다. 아니, 뭐, 그, 고려대에서의 이제 뭐, 연구나 가르치는 일에 방해받지 않게. 네. 당연히 네. 그렇게. 아니, 그럼요. 저도 가면 너무너무 방학 이런 더 데서. 공부도 되고, 그럼요. 중국은 실제로 가서 보는 거랑 너무 차이가 있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 뭐, 역사, 특히 이제 중국의 대운하 시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걸 들으신 분,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궁금해진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언저리만 얘기한 거고, 오늘은. 사실은 이 대운하 시대 세바시랜드에 있는 우리 교수님 과정에는 세세한 내용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세바시랜드의 우리 조용원 교수님의 중국은 왜 해양 진출을 주저했는가 대운하 시대 12강짜리입니다.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교수님은 또 종종 모셔서 역사 얘기 들으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바시 티셔톡 조용원 교수 편 저는 구범준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바시랜드가 세바시랜드에서 세바시랜드를 세바시랜드가 낫지. 세바시랜드에서 요즘에 클래스 플랫폼은 너무 많잖아요. 거의 춘추 전국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플랫폼은 왁과 하우를 참 잘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왁과 하우를 알려주는 게 세바시랜드였으면 같이 안 했을 것 같은데 Y를 알려준다고 생각했고 세바시랜드는 티처가 있고 러너가 있고 서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거기를 통해서 추가적인 배움의 기회도 만들 수 있고 흥미롭기도 하고요. 기존의 세바시와 관련된 어떤 신뢰도 있고 저는 실제로 그 유튜브를 시작할 때 세바시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서 나도 저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로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유튜버 크리에이터로서의 꿈을 키워왔거든요. 세바시에서 처음 연락이 왔을 때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나도 드디어 세바시와 협업을 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세바시랜드가 어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바람직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인들의 무대? 그런 전유물이 절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자기 생각을 펼치고 주장하고 또 자기가 아는 걸 알려주고 그런 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장을 이 세바시랜드가 연다. 그거는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는 일이에요.